조직 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관계를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승망지한 두 부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오직 김씨 부사를 위해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김정은의 통치를 뒷받침해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 김정은의 권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 지도부와 선전 선동부입니다. 현재 북한을 이끄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김정은 권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의 마스터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이자 북한학 연구에 오랫동안 매진하신 오경섭 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북이 벌써 27회나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제가 오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북한에서 10월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그건 너무 쉬워요. 예. 네. 그 노동당 창건일이잖아요. 10월 10일. 그래서 기념으로 그 열병식도 하고요. 여기서 배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역시. 맞습니다. 그 북한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날 창건됐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소련 2차 대전 후에 자국의 세력권 하에 있는 국가들의 설치한 게 인민민주주의 체제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통치할 수 있는 집권 정당으로 공산당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은 소련의 공산당과는 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당 중심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조선노동당은 스탈린 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령의 개인 독재를 강화하는 공산당 체제로 발전했고 상당히 기형적인 공산당 체제로 변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래 추구하던 바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였지만 지금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오직 김씨 부사를 위해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예 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1년에 노동당 규약이 개정됐습니다. 그 노동당 규약을 보면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당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보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 중에 핵심 부대고 전위부대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통치 조직이다. 이 통치 조직의 성격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통치를 위한 개인 독재를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김씨 부자들을 위한 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핵심 부서, 그 정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박사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조선노동당 조직도를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의 모든 권력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노선의 결정은 김정은 개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개인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독재자라고 해서 북한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영역의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혼자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의 통치를 뒷받침해주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김정은의 통치를 뒷받침해주는 핵심 조직이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입니다. 이 조직지도부는 당원들의 조직 생활을 지도하면서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선전선동부는 당원들의 사상 생활을 지도하면서 사상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조직지도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조직지도부의 조영원 조직지도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이 사실상 북한 체제의 김정은 다음에 사실상 2인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원은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조직지도비서,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원이 북한 내에 당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군대를 사실상 통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그 요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될까요? 이 과거에 김정일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관계를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조직지도부가 당 생활을 장악하고 당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상적 조직 생활에서의 어떤 결함과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선전선동부는 사상적 문제를 고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상교육과 사상교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 조직지도부와 이 선전선동부의 그 관계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망치한 오. 이 두 부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조직 지도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동당의 핵심 조직 지도부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집권 시기별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시기의 조직 지도부는 간단합니다. 김일성의 개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 체제로 만드는 게 김일성의 목표입니다. 조직 지도부는 누가 끌고 가나요? 예, 1967년 갑산파 숙청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10년 이상 북한 내에서 조직 지도부장직을 맡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측됐던 인물인데요. 김일성?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그 인물이 누굴까요?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 말고 김평일? 김평일. 네, 김평일이 후계자로 한때 거론됐던 인물이니까. 바로 김일성의 친동생입니다. 아, 김영주라는 사람입니다. 아 동생이요? 예, 친동생입니다. 아들도 아니고. 셋째 동생이었고요. 김영주는 1958년 9월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래서 1974년까지 조직지도부장직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일성이 김영주 자신의 동생에게 조직지도부장직을 맡겼다는 얘기는 사실상 권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직지도부장을 자기 동생에게 맡기지 않으면 상당히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김영주를 조직지도부장으로 삼아서 자신의 개인 권력을 강화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 당 후계자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그게 김정은이 자기 여동생을 조선노동당 내 핵심 요직에 앉히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이제 활용하고 있죠, 지금도. 박사님, 정말 김영주도 김일성의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었나요? 김일성이 김영주를 후계자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당시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기초하면 김일성의 그 생각과는 별개로 북한 내부에서는 김영주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이 무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 북한 내에서 김영주의 권력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김일성의 권력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김영주와도 친해야 김일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영주에게는 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당시 김일성의 눈에 들기 위해서 김영주와 후계자가 되기 위한 물밑 경쟁은 상당히 심하게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촌 조카 사이. 그러니까요. 네, 삼촌과 조카랑 경쟁을 한다고요? 뭐 북한에서는 일단 김영주라고 하면 당 생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김일성의 동생으로서 2인자라고는 하지만 뭐 북한에서 후계자라고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과 그리고 또 삼촌께서도 보위부에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김정일의 파워가 워낙 셌기 때문에 김영주가 뭐 후계자로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 당원들의 생각은 이랬지만 김정일은 혹시 모를 경쟁 상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와 김정일이 권력을 두고 견제하는 사이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박사님?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황장엽 선생의 회고록을 보면 1972년 7월에 나는 주체사상을 최초로 정의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정일은 내글을 적극 지지했고 김영주는 반대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내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지한 것이 아니고 삼촌을 공격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신뢰하는 김영주의 사상이 낡았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후계자의 어떤 경쟁자로 있었던 김영주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장엽 선생이 정리한 주체사상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논쟁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자였던 삼촌을 경계하기 위한 논리였던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황장엽 선생 회고록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일찍부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삼촌 김영주를 포함해서 김일성의 측근들까지 제거하는 일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황장엽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1967년 당시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 담당 책임 지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갑산파 숙청을 할 때 숙청 대상자의 재행을 조사하고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일성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이 아버지 좀 마음에 들어가려고 비슷하네요. 김일성이랑 아들이랑 네, 욕심의 권력이 끝이 없네요. 실제로 김일성은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결국 1974년 2월 당 전원에 의해서 김일성은 동생 김영주를 비판합니다. 김영주는 사업에 의욕이 없고 자신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했을 때 김일성의 김영주 비판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달 수 없었습니다. 후계자로 김정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훗날 황장엽 선생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이 김영주를 후계자로 선택하지 않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는 영주는 독하지 못한 것이 결함이다. 그런데 김정일은 저희 삼촌보다 독한 것이 장점이다. 그 얘기는 북한의 최고 독재자로서 개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독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착하면 안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독재주의. 김영주는 이후 어떻게 됐나요? 예, 김영주는 후계자 경쟁에서 밀리게 되죠. 그래서 김일성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동생 김영주를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정치국 위원 그리고 비서국 비서에서 해임합니다. 모든 노동당의 권력에서 해임을 하고 전혀 실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무원 부총리로 내보내면서 사실상 권력 중심에서 밀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영주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당내의 직책은 김정일에게 넘겨줍니다. 그래도 숙청되지는 않은 거 보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예, 다행으로 봐야겠죠. 만약 김영주가 김일성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숙청이 됐겠죠. 그런데 김일성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숙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주는 권력 중심에서 밀려난 후에 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빠지고요. 요양을 목적으로 평양을 떠납니다. 이 과정이 요양을 목적으로 평양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사실상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김영주를 지방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겠죠. 자기 삼촌은 그리고 1993년에 다시 김영주는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김정일의 권력이 김일성의 권력보다 훨씬 강한 시점이었습니다. 김영주는 평양으로 오더라도 더 이상 김정일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나서 명목상으로 국가 부주석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 부주석이라고 했지만 실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예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김영주가 김정일에게 진 게 아닙니다. 딱 하나, 김영주가 조카인 김정일을 이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그건 바로 실제 그 건강은 김영주가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김영주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주가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주는 100세를 넘겨서 202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권력 일선에서 밀려나서 시골에서 좌천돼서 요양생활을 했던 김영주는 나중에 편하게 살았고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장수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업무 장수하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아시는 독재자에서 것처럼 뭐해? 김정일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주보다 빨리 사망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영주가 후계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김일성에게 당시 북한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 가문 내에서 여전히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김영주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김영주는 그 다음 자신의 후계자를 자신의 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든 또는 자기 집안에서 선택을 하든 이렇게 김일성 가문 내에서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권력투쟁에서는 김정일이 승리를 하게 되고 정치적인 숙적들을 제치고 후계자 판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김정일의 조직 지도부 시대가 열립니다. 김정일은 아버지와 달리 조직 지도부를 또 어떻게 끌고 가나요?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인정받은 후에 두 가지 핵심적인 직책을 갖게 됩니다.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서가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라고 했죠. 예, 김정일은 조직지도부장과 선전선동부장 이 두 가지 핵심 조직을 차지합니다. 두 자리다. 그래서 사실상 김정일은 당의 핵심 기능인 당 조직생활 지도권을 장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정일이 가장 먼저 조직지도부의 주요 부서를 개편했는데 지금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이 이 당시 개편했던 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지도부가 규모가 이제 확대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앙당 조직지도부 구성 인원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조직 비서 겸 부장이 1명이었고 5명에서 6명 정도의 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조직 비서를 맡으면서 4명에서 5명의 제1부부장을 임명을 했고요. 10명 정도의 부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제1부부장과 부부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밑에 이제 그 조직지도부 구성 인원은 총 한 300여 명 정도로 확대됩니다. 그 몸집이 크게 불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00명요? 이 부서 하나에? 예. 와, 인원이 그렇게 늘었으면 하는 일도 많이 늘었겠는데요? 예, 조직지도부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활동 영역도 확대됩니다. 조직지도부는 크게 10개 이상의 세부 조직을 통해서 북한 전역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본부당 부문은 당 생활 지도, 검열, 간부과 이런 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 부문에서는 북한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군사 부문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문은 보위부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경찰이죠. 인민보안성하고 검찰, 법원 이런 사법기관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조직지도부에는 당원의 등록과 관련된 부서 그리고 당 검열, 인사관리 그리고 김일성 일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유자녀들, 혁명 유자녀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 조직지도부가 방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상급 조직이 하급 조직을 관장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최상층의 조직지도부가 있고 이 조직지도부가 북한 전역에 있는 당 조직들 그리고 당원들의 조직 생활을 관리하고 사상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곳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지도부가 군사부문, 즉 군대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조직지도부가 할 역할은 아니지 않나요? 예,
이것은 1970년대에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변화된 상황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있었고 이 군사위원회는 모든 무력을 지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의 독단적인 어떤 군사행동이나 군 지휘관의 단독 지휘권 행사를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는 당시 김일성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 쿠데타는 군부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북한은 이 군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조직 지도부에서 군부를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당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지도부가 군대를 장악했고 군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을 김일성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직 지도부가 당 생활 지도는 물론이고 말씀하셨듯이 군사와 행정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일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 지도부와 다른 전문 부서를 비교해 보면 다른 전문 부서들은 경제, 과학, 대남 정책을 비롯해서 담당 분야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지도부는 그 부서들의 당 생활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담당 업무까지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지시와 이 문서는 김정일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지도부는 사전 승인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시랑 문서를 다 하나하나 다 김정일이 다 확인한다고요? 엄청 비효율적이고 피곤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 김일성 시절에 2인자를 만들어 놓으면 권력 분산 위험이 있다는 걸 김정일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했고 모든 중요한 북한 내부의 결정은 자신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자신의 승인하에 모든 정책 결정을 진행을 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본인이 당 총비서 그리고 조직 비서, 조직 지도 부장 이걸 거의 전 기간에 겸직해서 수행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진짜 정말 독한 게 이제 후계자 이후 1974년 이후에 2년 동안에 당 검열이라는 걸 했어요. 북한의 당 검열 같은 경우에는 뭐 당 책임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뭐 머리칼이 휘어진다 할 정도로 당 검열이 빡습니다. 거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특히나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당 검열뿐만이 아니고 심각한 경우에는 추방도 시키고 또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경우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도 가고 이렇게 조금 물갈이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당검열을 모든 당원들에 대해서 다 하실 수 100%다 합니다. 모든 당검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 조직부터 하부 말단 기층 조직에 다 조직부가 있습니다. 그 조직부에서 책임지고 매 사람 다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김정일의 조직 지도부는 또 선대와 다르게 또 새로운 엄청난 권력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인사제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시절에 조직지도부는 그러니까 인사권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의 간부과를 신설하면서 당 정군의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직접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간부부에서 중하위직 행정간부들과 공무원 인사만 전담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직지도부가 고위직 인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일성의 후광 밑에서 조직지도부를 활용했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김정일이 이 조직 지도부 개편과 함께 또 북한 주민들한테 특별한 10계명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극한 1974년에 북한의 헌법보다 더 상위에서 작동한다고 하는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명칭이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명칭을 조금 바꿉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권력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수령으로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게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 소리하니까 북한 생각이 나네. 어. 저거 입당을 하려고 하면은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외워야 됩니다. 저 10대 원칙이 제가 기억에는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10조 60항으로 돼 있을 거예요. 10조 60항. 네. 예를 들어서 당의 율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7조 사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고선 러시아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왕성한 투자 폐기와 정렬에 넘쳐.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조금 소름 돋아요. 동의아니네. 이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이건 뭐 북한 사람들이 입당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 조직들이 많잖아요. 청년동맹 조직도 역시 10대 원칙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게 쪽수로 하면 몇 장 정도 돼요? 쪽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작게 만드는 것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항상 보라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사이즈도 딱 정해져 있어요. 북한 주머니 사이즈하고 같을 거예요. 아마. 아니 우리 영단어 외우듯이 늘 외울 수 있게끔 중시 계획으로. 네, 포켓용으로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대 원칙을 공부하다니까 영어 단어를 아예 모르잖아요. 사실 이 10대 원칙이 1967년에 김일성의 후계자 경쟁을 했던 김영주가 처음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후에 수정을 해서 1974년 김일성 생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추구한 항목이 있습니다. 10대 원칙의 마지막 조항에 대를 이어 충성한 혁명을 수행한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5조항이 나오는데요. 당 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당 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 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해야 한다와 같은 당 중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당 중앙이라는 게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정돼 있던 김정일을 가르치는 명칭이었습니다. 훗날 본인이 진정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빌드업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잘 구축해놨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김정일의 직할부서가 된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아들인 김정은의 조직지도부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한데요. 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때와 비슷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 조직지도부는 더 악랄하게 변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북한 간부들을 감시하면서 압박과 검열의 수위를 높여갔고 실제로 많은 조선노동당 내의 많은 핵심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숙청과 처형을 일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2021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조직지도부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당시 경제개발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비판했던 김정은에 이어 조용원 조직지도부장이 당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는 발언이 북한 관영 매체에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 대회의 결정도 인민들 앞에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으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반대에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총비서동지의 영도 사상을 정확하게 받들지 않고 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이들과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이들은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완전 협박 수준이네요. 네. 간부들에게 니네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대놓고 했네요. 저는 소름 끼치는 게 이 반당적, 반인민적이 나오면은 사형수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흔히. 네,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게 이제 사형문을 읽어주는 사람이 나와서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간주하고 너를 사형에 엄벌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하는 정도면은 뭐 그냥 북한 전 간부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너 사용할 수도 있어. 그렇죠. 라는 거 죽일 수도 있어, 사실상 그거죠. 그런 거군요. 보통이 아니네요. 예, 참고로 노동신문에 실렸던 저 표현은 당시 현장 멘트를 순화시켜서 실렸다는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간부들의 군기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직지도부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조직 지도부장인 조영원이 얼마나 권력이 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용원은
북한의 2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하부 조직이나 다른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2016년 당 중앙위원을 맡았고요. 2019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월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쳐서 제8차 당대회 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후보위원이었던 이 조영원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승진을 합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요. 김정은을 포함해서 5명밖에 되지 않는 상무위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2인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조직 지도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의 실세로 불리던 고위급 간부, 바로 장성택 숙청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당시 조직지도부 조현준 제1부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장성택을 검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장성택의 행정부와 그리고 오랫동안 반목했던 조직지도부가 이제 장성택을 숙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장성택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직지도부는 그 장성택의 비리와 월권행위 그리고 종파행위, 각종 비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정은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도 참여했습니다. 2013년 장성택을 처형한 후에 장성택이 부장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노동당 행정부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나중에 조직지도부로 흡수되면서 조직지도부의 위상은 훨씬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직 지도부의 치밀한 뒷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쳐낼 명분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네. 외신에서도 이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어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북한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의 숙청을 북한이 신속하게 확인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김정은 반대파에 대한 공개 경고이라고 분석했고요. 그리고 BBC 등 유럽 언론도 전례 없는 방식의 숙청이라고 주목했습니다. 네. 저희 삼촌도 이제 보위부에 계시면서 북한에는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뇌물 받으면서 왜냐면 권력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혜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가지고 뇌물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에 뇌물을 삼가시더라고요. 그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그런 뭐 이제 뇌물을 받아주는 것도 삼가하면서 지금은 이럴 시기가 아니다 하면서 그 분위기에 따라가는 시기였죠. 뭐 그 이후에도 뭐 장성택이뿐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후에도 계속 죽었는데 가장 이제 또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2015년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총살 사건이 또 가장 북한 주민들에게도 또 간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또 줬죠. 어우 무섭다라는 거를 또. 예. 예, 인민무력부는 우리나라 국방부에 해당하는 부서입니다. 인민무력부장이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숙청되고 처형된 근거는 김정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그 죄목으로 나중에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엄청난 주의의 인물을 김정은은 그 아주 단순한 그 죄목으로 김정은에 대한 불충을 보였다는 그 근거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개 인민무력부, 한 개 나라의 인민무력부장을 졸았다고 죽인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에 맞질 않거든요. 예, 이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2015년대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가 러시아에 가서 북한의 미국이가 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기 위해서 합의를 보던 중에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게 파탄이 됐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 사람 말 한마디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조직부라든지 보위성에서 그 사람이 도청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들으면 파격적이죠. 젊은 장군 모시기 힘들다. 북한에서 솔직히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라는 한마디. 것 자체는 그럴 수 군부가 있죠.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그럴 수 있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말꼬리가 돼가지고 이제 처형까지 간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위급 간부를 계속해서 숙청한다는 것이 김정은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 고위급 간부 숙청은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김정은 유일정도 체제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실제 가장 일선에서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고 있는 조직 지도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역할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에 대한 야욕이 커질수록 체제 불안정함을 느낄수록 조직 지도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죠. 간부들은 물론 민심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이 부서가 사상 생활 지도를 담당하면서 북한의 민심을 감시합니다.